그러니까 나름 이 독일인 작곡가이자 군악단장 프란츠 에케르트가 뭔가 좀 범동양적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악적인 요소들을 어떻게든 현대화하려고 애쓴 모습이 역력한데요. 여러분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노래랑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노래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처음 들을 때 숨죽 놀란 게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국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불안정 종지로 끝나는 국가는 아마 이 노래뿐일 거예요. 분위기 너무 비슷하잖아요. 표절은 아닌데 분위기 진짜 비슷하죠. 그 이유는요. 한일 양국의 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공식적으로 일본 국내부의 하야시가 작곡, 이 노래 가사는 일본 만년집,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아주 수천 년,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 시 모음지 속에 있는 하이쿠, 일본의 전통 시예요. 이 가사에 일본의 당시 국내부 소속의 음악가이던 하야시가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이때 일본의 군악 그 왕실 음악 대장이 프란츠 에케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케르트가 이 작곡가 편곡의 거의 대부분의 역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런 서양 악기에 의한 그 작곡 편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작업은 프란츠 에케르트가 했다고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작곡의 거의 대부분은 프란츠 에케르트의 영향 아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일본 이후에 일본과 이 아시아의 젊은이들의 수백만 명을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게 되는 바로 그 기미가요의 사실상의 작곡자는 우리의 군악대장인 프란츠 에케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본에서 기미가요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 부임진 한국에 와서 바로 뒤이어서 한국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독일계 미국인하고 영국계 미국인하고 러시아계 미국인을 구별할 수 있나요? 우리 보면 다 야구장 양놈들이잖아. 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도 한국인가 일본인가 중국인 구별합니다. 이거는 쪽발이, 이건 짱깨. 본능적으로 구별해, 그지? 근데 거꾸로 백인이 우리를 보면 뭐 씨발 다 똑같은 거 그래 왜 저렇게 싸고 지랄들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일본의 음악적인 어떤 그 느낌 완전 다른데 이방인인 프란츠 에케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게 그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 두 국의 이 참 역설적이게도 두 나라의 국가가 한 사람의 독일인에 의해서 사실상 탄생하게 됐다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식민지가 되면서 이 대한제국의 애국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게 난 정말 국가의 운명만 보면 다행이야. 응. 근대 자본주의의 이른바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이 물류 유통이죠. 유통이 없는 생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한국을 병합하기 11년 전부터 사실상 그들의 이제 그 한국 침략 그리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가 되는 철도를 부술합니다. 부술하고 그 이제 그 철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죠. 1899년에 이미 경인선이 개통했고요. 러일 전쟁이 끝난 1년 뒤인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합니다. 그리고 1900 이제 합병되고 난 뒤에 1914년이 되면은 경원선과 호남선까지 전부 개통해서 사실상 한반도는 전부 이제 철도 그 유통 라인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철도와 기차는요, 이른바 새로운 경제 체제,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어떤 이 새로운 경제 체제, 어떤 그런 산업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이 1910년대에 가장 1900년에서 1910년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런 그 노래의 이슈는 풍경 이슈는 아까 말한 애국가 국권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과 이 철도로 상징되는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문물들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찬가가 이때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른바 개학이 계몽적 지식인의 어떤 가장 태도를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육당 최남선이죠. 이 최남선의 이제 경부철도가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때를 가장 상징하는 노래인데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7호조의 그 운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렁차게 토하는 7자잖아. 기적소리에 5자. 이 7호조의 리듬이 이제 그 뒤에 우리의 많은 이런 그 노랫말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뭐 가사가 이런 1절 가사가 이런 겁니다. 우렁차게 토하는 뭐 기적소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이 노래의 멜로디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민요인 Coming Through the Rye라는 그 민요의 선율에 이 가사를 놓고 부른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이거 첫 줄만 기억했다. 이거 근데 이 그 Coming Through the Rye라는 노래는요, 이 민요는 여러분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 민요보다 더 익숙한 노래야. 그럼 이 선율에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얹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서양의 곡조에 한국의 가사를 붙여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세기의 첫 10년에 한국의 대중들이 바로 아까 말한 교회, 군악대 그리고 학교라는 이 세 개의 축을 통해서 서양의 선율들을 이미 익숙하게 수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익숙하게 수용된 서양의
멜로디 라인에 이러한 어떤 이 당시에 우리의 의제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들을 노래 가사를 탑재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부 철도가 나오는 순간에도 그러면 이런 새로운 풍경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문화적 영역을 그러면 이때 완전히 소멸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한국의 그 문화 지형도, 조선의 문화 지형도에 있어서 여전히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전통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도가 깔릴 때 이런 새로운 형식의 창가만이 나온 게 아니라 일본말로는 이제 창가가 소가입니다. 이런 쇼가만 나온 게 아니고요. 새로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우리 민요들도 이 새로운 주제에 맞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철도와 관련된 민요가 함경남도 원산 근처 지방에서 만들어진 어랑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랑타령은 여러분 모르지만요. 신고산이 우르르 하면 다 알 거예요. 이 신고산이 뭐냐면 바로 원산역 앞에 있는 역 이름이야. 경원선에. 어랑 어이야 어이야 너야 내 사랑아 신고산이 우르르 함차가는 서리에 구고산 그네기 밤보찜만 싼다 어랑 어이야 어이야 너야 내 사랑아 구부러진 노송낭근 바람에 건들거리고 허공중천 뜬 달은 사해를 비춰주너나 어랑 어이야 어이야 너야 내 사랑아 그러니까 이러한 노래들이요.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 세기에 만들어진 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뭐 이 신고산이 우르르 어랑타령은 국악 한마당 이런 프로그램에도 늘 담궈 놓는 레퍼토리지만 조영남이라든가 혹은 이런 락커들도 이렇게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 그 노래 중에 하나이죠. 이게 뭐냐면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왜 다 큰 처녀가 밥보찜을 쌀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사실은 이 노래 뒤에는 이른바 기차를 통한 노동력의 재편성, 그다음에 노동 인구의 이동이 이제 이건 새로운 그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언저리에 살다가 죽었는데 기자되면서 이제 새로운 노동력들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제 이른바 시저널 레이버라고 하는 계절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요. 왜 이 경원선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여름에는 남쪽에 농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가을이 되면은 또 기차를 타고 저 함경 북도로 갑니다. 두만강 쪽으로. 왜냐면 벌목 작업 때문에. 벌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뗏목으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 경상도 전라도의 노동자들이 계절이 바뀌면은 함경도 가서 노동을 하게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 경기도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강원도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노동력의 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언니들도 마음이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오빠들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눈 맞아서 야반 도주하고 이제 뭐 이런 그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이 노래의 그 일종의 거대한 배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이 문화 세력과 새로운 이제 그 이른바 개화기의 서구의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양립하게 되면서 이들을 사실상 독자적인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그 결합시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악이 있고요. 양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학교과도 그렇잖아요. 대학교 음악 음대 뽑을 때 음대 해가지고 똑같이 현악기에 한다고 해서 바이올린하고 가야금을 해서 같이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쪽은 국악과에서 뽑고 이쪽은 기악과에서 뽑죠. 판소리 하는 사람하고 태어나는 사람하고 같은 거 안 뽑잖아요. 회화도 그렇습니다. 서양 회화하고 동양 회화로 나눠서 뽑죠. 아니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음악인데 우리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 나뉜 종목도 있어요. 문학입니다. 문학은 새로운 사조가 들어왔다고 해서 서양 문학, 전통 문학으로 나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이것은 그 이유는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생긴 갭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간을 통해서 이 문화를 전부 발효시켜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근대적인 모델로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드는 독자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데는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같은 예술적 표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따로 겉도는 혹은 나아가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만 남기고 이제 그 역사를 다음 차수로 넘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1910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드디어 국권을 상실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것은 1910년이 아니고 1905년 이른바 을사늑약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드디어 외교권을 상실하거든요. 아니, 외교권을 상실한 국가가 무슨 국가야? 그냥 뭐 푸에르토리코지 뭐, 괌이지 뭐. 그래서 사실상 이미 1905년에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상실하고 이제 국가가 아닌 거죠.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국가인데 독립국가가 아니고 1907년에 2년 뒤인 정미 7조약을 통해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저 내놓고 이제 이 또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내놓고 이제 자 결제는 나한테로 갖고 와 하고 통감 정치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이제 일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2년 뒤엔 1909년에 이제 하얼빈역에서
불의 사고로 총 맞아 뒤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1910년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옛날에 이걸 1910년 8월 27일에 일어난 사건을 한일 합방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이 용어 잘 써야 돼요. 여기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합방이 아니고요. 그냥 합병 내지는 병합이라고 저는 쓰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당시 일본에서는 합방론자와 합병론자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양쪽의 한국과 일본 양쪽의 역사에서 이걸 문제를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면요. 이건 일본도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그걸 생각하잖아요. 일본 우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우익이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는요 전형적인 합병론자였어요. 그냥 한국 먹어야 된다. 한국을 우리 속으로 소속시켜야 된다. 이게 합병론자들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는요 군인 출신도 아니고 무사 출신도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는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하자면 정치적 리버럴 자유주의자이고요. 유럽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비스마르크주의자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이른바 근대적 서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적 모델을 따랐던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리버럴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우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이 리버럴이 중도고 이 중심으로 우익과 좌익이 이제 형성되는데 메이지 유신 때의 민권파들 바로 천황이요 지랄이고 필요 없고 바로 권력을 민중들한테 줘야 된다. 이 민권파들이 나중에 20세기에 이제 좌파들 진짜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민권파들의 사회주의 이게 좌파의 맥락이고요. 일본 우파의 맥락은 달라요. 일본 우파들은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지금 현대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시작하는 리버럴들이에요. 요 새끼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좌우익의 필요한 타협을 통해서 요렇게 끌어들이고 뒤통수 까고 요것도 끌어들이고 뒤통수 까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온 집단들입니다. 이른바 테크노 뷰크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관료 집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얘들에게는 이점이 없어요. 얘들 천황제 지지합니다. 근데 천황을 정말 충성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 권력을,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천황이라는 그냥 가오마다 한 명 필요하지 뭐. 앞에서 뭐 저라는 게 뭐가 중요해. 실권은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효율로 생각하는 놈들이다 이거. 이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럼 일본의 우익은 뭐냐? 일본의 우익은 철저히 일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황주의자들이고요. 다음에 일본 농촌 공동체를 일본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미학을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미학이란 무엇인가? 그냥 장렬할 때 죽는 것. 하고 배가른 놈들 있잖아. 그게 일본의 우익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사이고 다카모리 그 메이지 유신 직후에 잠깐 권력을 잡았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우익인데 이 우익을 이루는 집단들이 세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양사고요. 또 하나는 흥룡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세 집단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한 게 뭐냐면 그 먼저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은 집단이 낭인들 집단, 그러니까 민비를 시해한 애들인데요.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내가 지금 갑자기 그 일본인 이름이 기억 안 나. 이건 이제 낭인들, 이제 그 무사 낭인들 집단이에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직장을 다 잃어버린. 정말 일본이 나를 버렸구나, 이 조국이. 내 계급을 다 버린 거잖아. 무사라는 직업을 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그 일본의 정신을 주는데 이들이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익들은. 그런데 합방론자들은요, 뭐냐면 우익이 주장한 겁니다. 우익이 주장한 합방은, 우익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그 사이곤 타카무니가 내전을 일으켜요. 이걸 세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걸 끝으로 이른바 무사계급들, 이제 일본주의자들, 우익들이 영원히 권력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본으로 돌리려고, 일본 정신으로 돌리려고 이 그 리버럴들과의 최후의 한판을 벌리는 것을 이제 세이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결국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스마번이 주도가 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아닙니까? 사스마번과 조슈번이라는 두 개의 군벌 가문들이 추출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우리는 다시 일본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주창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결해요. 역시 우익답게 자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개화파들, 이 테크노 비로시들이 얘 생각을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시대는 흘러갔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끊임없이 이른바 제국주의적 경쟁을 통해서 이 국가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이른바 이 리버럴들은 뭐냐면, 이미 자기들은 강제 개항이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통한 페리 제도과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우리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더 이상 일본은 없다라는 위기감에서 자기들은 힘을 키웠고,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과 1904년에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불평등 조약의 그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얻어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한국에 대한 통치권, 돈도 안 되는.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 군인이 몇 명이 전사인 줄 아세요? 4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꼴랑 몇 달 안 되는 전쟁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40만 명이 한국의 황해 앞바다에 수장됐다고요. 세계 최대의 불패 함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12조 엔의 군비와 40만 명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통치권을 가지던 것 정도로는 이 비용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먹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를 이른바 대동아, 이제 1930년대 되면 대동아 공영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른바 흥아론. 이 흥아론이는 뭐냐면 생존론이에요. 아시아의 생존론. 이것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일본 중도파들의 생각이에요. 실사구시적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우익들은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야, 우리가 왜 양놈들 흉내내면서 우리의 정신을 잃어가면서 살아야 돼? 야, 만약에 우리가 힘이 딸려서 양놈들한테 지게 되면 우리 장렬하게 벚나무처럼 벚꽃나무처럼 장렬하게 다 전사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우익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일본의 정신과 혼은 잊지 말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익이 생각한 자기들의 것은 뭐냐면, 야, 우리 조선하고 합방하자. 우리만으로 힘이 안 되니까 이런 서구하고 싸우려면, 그러니까 우익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한국을 먹는 게 아니고 조선하고 같은 편이 되자는 거예요. 나를 글자 그대로 나라끼리 1대1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 생각났다. 천우협. 이 천우협이 뭐냐면 가장 최대의 우파 조직인데 바로 낭인들의 조직이에요. 그래서요, 이미 1894년 갑오 농민 전쟁 때부터요, 우익은 동학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중도파들 이토 히로부미의 군대들은 청나라군과 한국의 동학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서 출병을 했는데, 일본 낭인들은 동학군을 도우기 위해서 출병해요. 실제로 전봉준이 한편으로는 대원군과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동학 독립전쟁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국제전이었어요. 국제정보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는 동학군이 자기들이 지원한 동학군이 조선 조정을 뒤엎고 새로운 권력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동학 애들이 자기들하고 온도가 맞아. 민족주의적이고,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서구에 방파제를 쌓자. 이게 합방문이었어요. 그래서 동학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동학이 이제 쫓기고 지고 다 살해당할 때 그 3대 규주 손병희를 도쿄 한복판에 숨겨준 사람도 바로 일본의 우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학계의 얘기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 우익들도 얘들한테 속은 거야. 결국은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 중도파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일진회 아시죠? 동학이, 우리는 일진회를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동학이 변질해가지고 친일의 앞잡이가 된 집단이 나옵니다. 맞아요. 앞잡이가 됐어요. 근데 합방되자마자 6개월 뒤에 해산당합니다. 팽당한다고요. 이때 일진회를 이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고 매국노라고 친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이용구입니다. 이용구는 당시 한국 동학계의 넘버 2였어요. 수청대령이라 그래서, 그때는 밑에 전봉주는 접주잖아, 접주. 접주는 한참 아래예요. 그 위에 적어도 교세가 한 5만 명을 거느리게 되면은 해령대령이 되고요. 15만 명을 밑에 거느리게 되면 수청대령이 됩니다. 당시 동학에서 수청대령은 이용구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손병희가 몸을 피했을 때 한국 동학의 그 운명을 넘버 2인 이용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용구가 지 혼자 잘 살자고 일본에 저는 협력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구가 협력한 건 일본이 아니고요. 일본의 우익이었습니다. 우익과 손을 잡은 거야. 잡았는데 결국 근데 알고 보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팽당합니다, 바로.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자마자 일제히 해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해산비로 위로금으로 15만 원 줍니다. 일진의 소속 동학 교도가 1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해산당했는데, 그리고 화병을 해서 곧 죽게 되는데, 이용구가 죽으면서 일본의 다카키 신지라는
그 저기 천우협의 넘버 2에게 유언처럼 편지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마지막 이거 보내고 죽었으니까 나는 지금 한국에선 문 밖을 나갈 수 없다. 사람들이 나한테 다 돌을 든다.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본래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우리는 바로 너희들 일본 그 정부에게 우리는 속았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 다카키 자네를 비롯한 우리 동학을 도와줬던 이 모든 사람들도 곧 다 나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나는 곧 병을 얻어 죽게 되었지만 이런 상태로 죽어서 간다면 교주님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죽어서도 나는 갈 곳이 없구나.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다카키 신인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이거 사실은 가보농민 전쟁이나 동학이나 친일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사실은 숨어 있고 사실은 일본의 우익이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역학과 이합집산을 갖고 있습니다.